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새벽 5시 30분. 67세 박상우 교장은 정확히 닭 30마리를 삽니다. 15년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이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혼자 사는 노인이 닭을 그렇게 많이 사서 뭘 하는 거지?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경찰까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꼿꼿한 노인이 차고에 숨겨놓은 15년간의 놀라운 비밀을. 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들어 있을 때 67세의 박상우는 벌써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회색 셔츠와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야지. 상우의 얼굴에는 4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곧은 어깨, 단단히 담은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눈빛이 그를 여전히 교장 선생님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상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채우자 마음도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그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똑똑똑. 구두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15분 후 상우는 동네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몇몇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교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상우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때의 권위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무거움도 깔려 있었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걸어가며 상우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발걸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멈춰선 곳은 명진 정육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장님. 정육점 사장 이명진이 작업복을 두른 채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어딘지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대로 부탁합니다. 상우의 말에 명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반복되는 이 상황이 그에게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닭 30마리 맞으시죠? 네, 30마리입니다. 상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명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장지 소리가 바스락거리고 저울 위에 닭들이 올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는 정육점 앞에 서서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벌써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 식당에서 쓸 재료를 사러 온 요리사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상인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명진이 큰 봉지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우는 미리 준비해온 현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렇게 많은 닭을 어디에 쓰시는지. 명진의 질문에 상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명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정확히 일주일에 2번씩 30마리씩? 도대체 혼자 사는 노인이 이 많은 닭을 어디에 쓰는 걸까요? 상우는 무거운 봉지 2개를 들고 정육점을 나섰습니다. 그의 등은 여전히 고닫지만 봉지의 무게만큼이나 마음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시장을 나서며 상우는 몇몇 상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교장님이 또 닭을 그렇게 많이 사가시네. 도대체 뭘 하시는 걸까? 혼자 사시는데 저렇게 많이 사서. 상우는 이런 시선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상우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거운 봉지를 잠깐 바닥에 내려놓고 등을 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직 완전히 밝아지지 않은 하늘에 몇 개의 별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상현아, 아빠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작은 중얼거림이 새벽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말할 수 없는 그리움과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봉지를 들고 걷기 시작한 상우의 뒷모습은 어딘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꼿꼿한 자세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무게는 남들이 쉽게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 보였습니다. 명진 정육점에서는 상우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수군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이상해. 혼자 사는데 닭을 30마리씩이나. 혹시 어디 파시는 건 아닐까? 그럴 리가. 교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 하지만 명진의 머릿속에서는 의심이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일주일에 2번씩, 그것도 한 번에 30마리씩 닭을 사가다니. 혹시 뭔가 수상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명진의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상우는 집에 도착해서 닭들을 차고에 있는 큰 냉장고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벌써 닭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상우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은퇴한 교장의 일상 같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목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상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몸단장을 마쳤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해야겠지. 명진 정육점에 도착했을 때 상우는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명진이 평소보다 더 어색한 표정으로 맞아주었고 주변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힐끗힐끗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교장님, 어서 오세요. 평소대로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명진이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주저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교장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이 닭들을 어디 다른 곳에 파시는 건 아니시죠? 상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명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돈 주고 사는 것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 그런 게 아니라 다만 너무 많아서.
사적인 용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우의 목소리에는 교장 시절의 권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명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닭을 포장하는 동안 명진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혼자 사는 노인이 한 달에 240마리의 닭을 어디에 쓴다는 걸까요? 먹기에는 너무 많고 그렇다고 주변에 나눠준다는 소문도 없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봉지를 받아든 상우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주변의 의심스러운 시선들을 느끼며 그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육점을 나서는 상우를 바라보며 명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밝혀졌을 때 자신도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면, 그날 오후 명진은 동네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젊은 경찰관 김성민이 책상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실은 신고할 게 있어서요. 명진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매주 2번씩 30마리씩 닭을 사가는 노인, 혼자 살면서도 그 많은 닭을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의심에 대해서 말입니다. 박상우, 그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교장하신 분이죠. 네, 그런데 요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요. 혹시 무슨 불법적인 일에? 성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 모범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시민의 신고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오전, 성민은 동료 경찰관 박준호와 함께 상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십니까? 경찰입니다. 잠시 뵙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상우가 나타났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실례합니다만 최근에 정육점에서 많은 양의 닭을 구입하신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요. 상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함을 되찾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 용도가 어떻게 되시는지. 개인적인 용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상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혹시 보관하고 계신 닭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영장은 있으십니까? 상우의 대답에 성민은 당황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보이기에는 너무나 단호한 태도였습니다. 영장까지는 아니지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는 거부하겠습니다. 교장님, 의심을 받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보여주시면 될 텐데. 내가 뭘 의심받아야 합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상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의심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경찰들이 떠난 후 상우는 대문을 닫고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줄 몰랐는데. 그날 저녁 상우는 혼자 소주 한 병을 놓고 앉았습니다. 거실 한켠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며 잔을 기울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내와 20대 초반의 아들 상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상현아,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구나.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상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파출소에서는 성민과 준호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수상하긴 하네. 왜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 걸까? 그러게 말이야. 평범한 용도라면 그냥 말하면 될 텐데. 계속 지켜봐야겠어. 동네에는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박 교장 집에 갔다더라. 뭔가 수상한 일이 있는 것 같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골목골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상우는 이런 시선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어색한 인사,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들, 그리고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는 분위기들. 교장님 요즘 어떠세요? 잘 지냅니다. 혹시 몸이 편찮으신 건 아니죠? 이런 식의 대화들이 반복될 때마다 상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상우는 자신만의 루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다시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명진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시선들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날 밤 상우는 다시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게 마신 술이 그의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의 작은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상현아, 아빠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사진 속 아들 상현은 25살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곧은 어깨와 선량한 눈빛을 가진, 그래서 더욱 소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상우의 손가락이 사진 위의 아들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15년 전 그 차가운 겨울날이 상우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상현은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고 지역의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여자친구 지영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무료급식소를 계속 운영하고 싶어요. 그런 일로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하느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현실을 보아라.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상우는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교사든 공무원이든 월급이라도 제대로 나오는 일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상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며 환하게 웃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아들아, 아빠 말 좀 들어봐라. 봉사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다. 아빠는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으세요. 그날 밤의 마지막 대화가 상우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럼 저도 더 이상 아빠와 얘기하지 않겠어요. 상현은 그날 밤 화가 난 채로 집을 나섰습니다. 지영을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상우는 그런 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서 더 매정한 말을 던졌습니다. 가거라. 내 고집대로 살아봐라.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병원에서 온 전화가 상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박상현 씨의 보호자이신가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오세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현은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빗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상현이 탄 택시를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순간적인 사고였습니다. 상현아, 상현아. 상우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마지막 대화가 다툼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남편에 대한 원망이 겹쳐서 그녀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화내지 않았으면 상현이가 집을 나가지 않았을 텐데. 아내의 말에 상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3년 후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명은 심장마비였지만 상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슬픔으로 죽은 것이라고. 혼자 남은 상우는 아들이 남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무료급식소에 대한 꿈과 계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 동네에 제대로 된 무료급식소를 만들고 싶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특별히 닭곰탕을 끓여서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다. 아빠는 이해해주지 않으시지만 나는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일기를 읽는 순간 상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 마음을 짓밟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상현아,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날부터 상우는 아들의 유지를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꿈을 짓밟았던 사람이 어떻게 대놓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우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닭 30마리씩을 사서 직접 손질하고 요리해서 동네의 노숙자들과 고아원에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요리 경험이 많지 않았던 상우에게 30마리의 닭을 손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베이고 등이 아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현아, 아빠가 이제라도 내 뜻을 따르고 있구나. 매번 닭을 요리하면서 상우는 아들과 대화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상우는 빈 소주병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신을 의심하고 있고 경찰까지 나서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해버리면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 상현이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상우에게는 이 일이 속죄의 의미였습니다. 아들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평생의 참회였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밤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또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상현아, 아빠가 조금만 더 버텨볼게.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을 계속해볼게. 상우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날 화가 난 표정으로 집을 나서던 모습, 그리고 차가운 병실에서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던 모습.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상우의 베개는 그날 밤도 눈물로 젖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 죄책감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우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이 부어 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상현이를 위해서. 상우는 다시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며 자신만의 속죄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한 아버지의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상우는 꿋꿋하게 걸었습니다. 아들이 꿈꾸었던 그 일을 비록 숨어서라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상우가 명진 정육점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더욱 냉랭했습니다. 명진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까지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장님 오셨네요. 명진의 인사에는 평소의 친근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어딘지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대로 부탁합니다. 닭 30마리 맞죠? 이번에는 명진이 먼저 확인했습니다. 마치 증거를 남기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상우는 그런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장에서 닭을 포장하는 동안 명진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증거를 남겨두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상우가 돈을 건네는 순간 명진은 영수증을 유난히 자세히 써서 건넸습니다. 영수증입니다. 잘 보관해 두세요. 고맙습니다. 상우는 무거운 봉지를 들고 정육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경찰관 김성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상우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교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입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상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더 큰 의심을 사게 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말입니까? 최근에 구입하시는 닭들에 대해서요. 용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라고. 개인이 일주일에 60마리씩 닭을 쓴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민의 말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 출근길 직장인들이 멀찍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혹시 이 닭들을 다른 곳에 판매하시는 건 아니시죠? 무허가 판매는 불법입니다.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쓰시는 거죠? 상우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지자 성민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회피가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없을 뿐입니다. 왜 말씀하실 수 없나요? 떳떳하시다면 말씀하시면 될 텐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상우는 그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어 했습니다. 더 이상 답변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수사에 협조해 주셔야겠네요. 수사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상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분했습니다. 아직 죄를 지었다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의심이 곧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해명은 해주셔야죠. 둘 사이의 대화가 점점 격해지자 구경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상우는 이런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상우는 봉지를 들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협조는 해드리겠지만 강요는 받지 않겠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럼 영장을 가져오십시오. 상우의 단호한 대답에 성민도 더 이상 강하게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지켜보던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저 교장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게. 떳떳하면 그냥 말하면 될 텐데. 혹시 정말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상우가 떠난 후 시장은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우는 봉지를 차고에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줄 몰랐는데. 그날 오후 상우의 집 앞으로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부녀회장 김순자였습니다. 교장님 계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실은 동네 사람들이 좀 걱정하고 있어서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네의 원로격인 상우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도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걱정한다는 말입니까? 요즘 교장님이 하시는 일들이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다니요? 닭을 그렇게 많이 사시고 경찰까지 와서 조사하고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신 건 아닌가 해서요. 순자의 말에는 진짜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우에게는 그것마저도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지만요. 그런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많은 닭을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상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나쁜 일만 아니면 말씀하셔도 될 텐데. 개인적인 일입니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상우는 다시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심은 커져가고 있고 경찰의 수사도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상현아, 아빠가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하지만 상우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유지를 이어가는 것이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상우는 내일도 또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며 자신의 길을 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23세 대학생 박지민이 할아버지 집을 찾아왔습니다. 상우의 유일한 손녀였습니다. 아들 상현의 딸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가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외가에서 키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안 계시나? 대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지민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상우는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이구나. 언제 왔니? 상우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지민은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혈육이었고 죽은 아들의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잘 드시고 계세요? 괜찮다. 걱정 마라. 하지만 지민의 눈에는 할아버지의 변화가 확연히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야윈 얼굴, 깊어진 주름,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던데요? 상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민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슨 소문? 닭을 많이 사신다는, 그리고 경찰이 와서 조사한다는. 별거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지민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어색한 반응을 보니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어려운 일 없다. 그런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상우는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지민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평소 모습과는 너무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녁을 함께 먹은 후 상우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연일 계속된 스트레스와 술로 인해 몸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지민은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요.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시는 거지? 지민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우려면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 11시쯤 할아버지의 잠든 것을 확인한 지민은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주방, 작은 서재까지 살펴봤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민은 차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을 때는 차고에서 자전거를 타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뭔가 있을까? 지민은 조심스럽게 차고 문의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차고 안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차고 안에는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큰 냉장고가 2대나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정말로 많은 양의 닭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지민의 눈길을 끈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대형 가마솥과 각종 조리 기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일회용 도시락 용기들이 수십 개씩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민이 더 자세히 살펴보니 벽 한쪽에 작은 게시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손으로 쓴 메모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마이너스 연구화원 20인분, 노숙자 쉼터 10인분, 목요일 마이너스 경로당 15인분, 독거노인 15인분. 그리고 그 메모 밑에는 더 오래된 종이가 있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일기장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지민은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떼어내어 읽어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 동네에 제대로 된 무료급식소를 만들고 싶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특별히 닭곰탕을 끓여서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다. 아버지는 이해해주지 않으시지만 나는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빠의 일기.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많은 닭을 사는지,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15년 동안 할아버지는 혼자서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지민은 차고 안을 더 둘러봤습니다. 구석에는 각종 양념과 조미료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깨끗이 씻어놓은 앞치마와 고무장갑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혼자서 이 모든 걸 15년 동안 매주 2번씩 30마리의 닭을 손질하고 요리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지민은 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할아버지의 메모도 봤습니다. 상현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뜻을 따르고 있다. 미안하고 고맙다. 지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큰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혼자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이 돌아서려는 순간 차고 문이 열렸습니다. 잠옷 차림의 상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민아, 너 왜 여기에? 할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지민의 손에는 아버지의 일기 페이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우는 그것을 보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 15년 동안 혼자서 이 일을 하셨던 거예요? 상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혼자서?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민아, 아빠는 할아버지가 행복하게 사시는 걸 바라셨을 거예요.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사시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지민의 말에 상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아빠의 뜻을 이어가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숨어서 하시면 안 돼요. 당당하게 하세요. 지민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혼자서는 안 돼요. 저도 도울게요. 같이 해요. 상우는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아들 상현의 모습이 지민과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선량한 마음, 같은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지민아, 고맙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차고 안에서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상우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지민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상인들마저 그를 피하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며칠 사이에 소문이 더욱 퍼진 것 같았습니다. 명진 정육점 앞에 도착했을 때 상우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육점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고 김성민과 박준호가 명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교장님 오셨네요. 성민이 상우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공식적인 태도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식 수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요? 네. 무허가 식품 유통 의혹으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많은 닭을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이제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주변의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그 시선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그런 애매한 답변으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성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상우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수사에 정식으로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만 뭡니까? 숨길 게 있으시다는 겁니까?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교장 정말 뭔가 수상해. 떳떳하면 그냥 말하면 될 텐데. 혹시 정말 불법 장사하는 건 아닐까? 상우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상우는 돌아서려 했지만 성민이 그를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증명할 의무는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가 점점 격해지자 구경꾼들의 수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시장 전체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저 교장이 정말로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냐? 그러게. 경찰이 나섰는데 아직도 숨기고 있다니. 우리 애들이 저 사람한테 배웠다고 생각하니까 소름 끼쳐. 상우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까지 자신을 의심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저 나이에 뭔 범죄를 저질렀을까? 요즘 노인 범죄 많다더니 교장이었다고 해서 다 믿을 건 아니지. 상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려 했지만 구경꾼들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제발. 그때 한 젊은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영감 정말 수상해. 경찰도 의심하는데 뭔가 있는 거야. 맞아. 우리 동네에 저런 사람이 살고 있다니.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상우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명진이 나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사장님도 피해자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장사 피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몰아세우는 건 아니죠. 명진의 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나쁜 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할 수 없을 뿐입니다. 왜 말할 수 없어요?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상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니. 상우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해명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성민이 다시 나섰습니다. 일단 모두 흩어지세요. 정식 수사를 통해 밝혀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자 상우는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의 등은 더욱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상우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상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현아, 아빠가 너의 명예까지 더럽혔구나. 그날 오후부터 상우의 집 앞으로 이상한 시선들이 계속 향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민이 찾아왔을 때 상우는 완전히 기력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동네가 온통 난리더라고요. 지민아, 이제 정말로 끝인 것 같구나. 상우는 오늘 있었던 일을 지민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의 정식 수사, 사람들의 몰이,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오해들. 할아버지, 이제 정말로 진실을 말씀하셔야 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할아버지가 하신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지민의 말이 맞다는 것을 상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하지만 상황은 상우에게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해의 눈덩이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화요일 아침 상우는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소동 이후로 집 주변에는 계속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혀 밖을 내다보니 몇몇 사람들이 멀찍이 서 자신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나갈 수도 없구나. 상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간 성실히 살아온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10시쯤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상우 선생님이시죠? 저는 지역신문 기자 한미영입니다. 기자요? 상우는 당황했습니다. 이제 언론까지 나서는 건가 싶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요. 혹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선생님이 15년간 지역의 여러 복지시설에 음식을 기부해 오셨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상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저희가 연구원과 노숙자 쉼터에 취재를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정체불명의 분이 닭곰탕을 가져다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한미영 기자의 말에 상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자세히 조사해 보니 1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기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절대 신원을 밝히지 않으시더라고요. 기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항상 새벽 일찍 문 앞에 음식을 놓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신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도 정말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런데 며칠 전부터 동네에서 선생님이 닭을 많이 사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저희가 추적해 보니 모든 것이 연결되더라고요. 상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사로 내실 건가요? 네.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숨어서 이 일을 하셨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생님, 지금 동네에서 오해를 받고 계시잖아요. 진실을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자의 말이 맞다는 것을 상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이미 다른 언론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상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지민이 찾아왔습니다. 상우는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기회예요. 진실을 말씀하세요. 하지만 지민아, 아빠한테 그렇게 했던 내가 어떻게 해. 할아버지, 아빠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가 하고 계신 일을 보면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지민의 말에 상우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15년 동안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잖아요.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날 저녁 상우는 오랜 고민 끝에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터뷰 하겠습니다. 정말이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최소한으로 해주세요. 중요한 건 도움을 받은 분들의 이야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미영 기자가 상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들어오세요. 상우는 기자를 차고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기자는 차고 안의 모든 것을 꼼꼼히 취재했습니다. 냉장고 안의 닭들, 조리기구들, 그리고 벽에 붙은 스케줄표까지.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숨어서 하셨던 건가요? 상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들 상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꿈, 마지막 다툼, 그리고 사고의 아픔까지. 제가 아들의 꿈을 짓밟았거든요. 그래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공개적으로 할 자격이. 기자는 상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15년 동안 하신 일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는지 아세요?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그 마음이 이렇게 큰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기자는 상우와의 인터뷰를 마친 후 고아원과 노숙자 쉼터를 직접 찾아가 추가 취재를 했습니다. 고아원 김은순 원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이면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했는데 노숙자 쉼터의 박철수 센터장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닭곰탕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르신들이 그 음식을 먹으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세요. 금요일 아침 지역신문에 대형 기사가 실렸습니다. 은퇴교장 15년간 홀로 무료급식소 운영. 매주 120인분 닭곰탕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기적. 아들의 유지 있는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 기사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다른 언론사들도 후속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상우의 집 앞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 인사를 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교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은 명진이었습니다. 그동안 의심해서 정말 죄송해요. 몰랐어요. 이런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셨다니.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저 때문에 경찰까지 신고하게 되고 정말 죄송합니다. 명진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곧이어 경찰관 김성민도 찾아왔습니다. 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의심만 했네요. 직무를 하신 거니까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좀 더 세심하게 조사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어제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시선으로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교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15년 동안 혼자서 우리가 몰라서 죄송했어요. 앞으로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저녁이 되어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상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우에게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상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민과 함께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지민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래, 가자. 둘은 함께 차고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고 문을 열자 예전과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기증한 새로운 조리기구들과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지민이 감탄했습니다.
예전에 초라했던 차고가 이제는 제대로 된 주방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실 줄 몰랐어. 상우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후원금과 물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요리를 시작하려는 순간 차고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장님,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밖을 보니 동네 부녀회장 김순자와 몇 명의 주민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온 것을 보니 진짜로 도우러 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는 혼자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순자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함께 하고 싶어요. 그동안 몰라서 미안했어요. 이제라도 도와드리게 해주세요. 상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해온 일에 다른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받아들이세요. 혼자 하시던 때와는 달라진 거예요. 지민의 말에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우의 봉사활동에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차고는 금세 활기찬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교장님, 닭은 어떻게 손질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우는 15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주민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겠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시는 거였구나. 주민들은 상우의 손길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닭을 끓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성을 다해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2시간 후 120인분의 닭곰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배달하러 가야겠네요. 저희도 함께 가요. 이번에는 배달도 혼자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차량을 제공하고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연구화원이었습니다. 상우가 15년 동안 매주 찾아왔던 곳이었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세요? 고아원 원장 김은순이 깜짝 놀라며 나왔습니다. 신문에서 본 얼굴이었지만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15년 동안 음식을 가져다 드린 박상우입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원장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아, 어서 와서 인사드려. 고아원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상우에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맨날 맛있는 거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아이들의 순수한 인사를 받으며 상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15년 동안 얼굴도 보지 못했던 아이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직접 가져다 드릴게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혼자 하시기 힘드시지 않았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상우는 함께 온 주민들을 소개했습니다. 주민들도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노숙자 쉼터였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 그분이시구나. 정말 감사했어요. 센터장 박철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쉼터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그동안 음식 갖다 주신 분이야. 아이고, 고마웠어요. 추운 겨울에 따뜻한 국물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덕분에 많이 힘이 났어요. 어르신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듣고 있으니 상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우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서 몰래 해왔던 일을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기분이 어떠세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구나.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될 줄 몰랐어.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한 대의 승합차가 서 있었고 그 옆에 젊은 남녀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박상우 선생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 동아리에서 왔어요. 신문 기사를 보고 감동받아서 저희도 함께 봉사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대학생들이에요? 네, 저희 대학교 사회봉사 동아리예요. 선생님처럼 꾸준하게 봉사하고 싶어요. 상우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상우의 봉사활동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큰 프로젝트가 되어갔습니다. 한 달 후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상현 무료급식소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상우가 아들의 이름을 따서 정식으로 무료급식소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가 꿈꾸던 일을 제가 이어받아서 혼자 해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현이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정말 기뻐할 것 같습니다. 아들의 꿈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말을 잇지 못하는 상우를 보며 참석한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민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도 분명히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개소식이 끝난 후 상우는 혼자 아들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상현아, 아빠가 이제야 내 뜻을 제대로 이어가게 되었구나. 15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 상우는 아들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 내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날 밤 상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 상현 무료급식소는 지역의 대표적인 봉사기관이 되었습니다. 매주 200명 이상이 도움을 받고 있었고 3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꿈을 함께 이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상우는 급식소에서 음식을 나누어 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슬픔이 아닌 진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말로 살아가는 것 같구나. 상우는 급식소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아들이 꿈꾸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상현이가 원했던 세상이 이런 거였을 거야.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그때 한 어르신이 상우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곳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저도 이 일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상우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15년 동안의 속죄가 이제는 진정한 봉사의 기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상우는 아들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상현아, 아빠가 이제는 정말로 깨달았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진심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말이야. 상우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거구나. 내가 심어놓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어.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상우의 새로운 인생에도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의 꿈을 이어가며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박상우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15년간의 외로운 속죄가 끝나고 진정한 봉사와 나눔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